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차마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중에서 생전에 쓰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서 집으로 싸가지고 들고 온 물건을 쓰기는커녕 버리지도 못하고 평생을 이사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걸 우리는 악착같이 이고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인생이 힘들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르고 쓴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모르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모르고 인터넷을 하는 것도 모르고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문자만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필요 없는 걸 들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비싼 폰이든 넓은 집이든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가 홀가분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루 종일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과연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학원에 보내는 걸까요? 잘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기가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에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만 주어도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을 피우다 보니까 제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욕심을 안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어느 순간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졌습니다. 삐까번쩍한 집 한 채를 지어서 살아야지. 대단한 일을 이뤄내야지.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인생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확장 이전입니다. 만약 내가 25평에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25평이면 고래 등짝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학고방에서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토담집에 들어가서 고개를 들면 머리가 닿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4, 5명이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그때는 자식을 7, 8명 낳은 집도 많았습니다.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낳았다는 말도 있지요. 그만한 방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25평이면 얼마나 넓은 데서 사는 건가요? 그런데 누가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친구가 자랑을 합니다.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말이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 살아도 충분한데 갑자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듭니다.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 TV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TV도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쓰던 냉장고도 25평에서는 괜찮았는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보입니다. 또 25평에서 살 때는 아반떼 타고 다녀도 하나도 안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K3, SM3,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가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아지지요. 그래서 창피해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들어갑니다. 내 집인데도 크게 확장 이전을 했기 때문에 생긴 고통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부건설, 동부철강을 아시나요?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인가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1조여 원을 분식회계를 해서 기업이 싹 날아갔습니다.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만 하지 욕심을 내서 확장 이전을 하는 바람에 호의호식도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나이 들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기억해야 할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보면 일단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집니다. 그걸 깨닫고부터는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한다고 해도 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방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울대학 안 가면 패배자고, 자식이 없으면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예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도 하지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에게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실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 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같은 거 안 하고 살 거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마음을 열어라입니다. 그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하루는 제가 모임에 나가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제가 문을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양에는 앞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뒷사람이 무조건 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또 잡아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문을 잡아주면 고맙다는 말은 제쳐두고 그냥 제 갈 길을 갑니다.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걸 우리는 지금 너무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참 이기적인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 1등, 1등, 1등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할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요히 전진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 계속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뜻이 남아 있음에도 중간에 포기를 하면 한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꾸준히 정진하세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건강하게 놀고 쉬세요. 우리는 놀 때 건강하게 놀아야 합니다. 노는 게 참 중요합니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나요? 노는 건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인 것만 같나요? 아닙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그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장난치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구나 했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던가요? 우리는 놀 때와 쉴 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즐거운 사람들은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하루에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 오면 서로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따뜻하게 눈 마주쳐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30부터 50까지 가족을 위해 산다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가족들과 서로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을 주면 자식이 계속 찾아오고 용돈 주고 하지 않습니다.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용돈도 안 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노인의 날에 무슨 법이 발효가 됐냐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불효자 방지법을 들어보셨나요?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면 내가 재산을 다 주고 집도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너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나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재산이니까 내가 다시 갖고 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법원에 다시 준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참고 사는 겁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참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살 넘은 많은 부모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자식들한테 재산도 주고 탈탈 털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자식들이 박사의 사업도 하고 잘 사는데 나를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85살 된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살에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저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5천만 원이 있고 어머니께서 3억이 있는데 그 돈을 나한테 주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그 대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아들이 아파트 얻겠다는데.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자식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 보고 나가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대개 80세 정도 된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됩니다.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나가야 될까요? 답답한 80살짜리가 짐 싸들고 나가야 됩니다. 80살짜리가 나가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입니다.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 있으면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식이 여러분들을 위해 효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효도를 바랄 수 없는 세상입니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서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엄마가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헷갈리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서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하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까요? 안 당황스러울까요? 당황합니다. 90살 된 아들은 치매가 와서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들이 내일 모레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에 80세, 90세가 된 어머니가 계신다면 하루에 몇 번 생각하시나요? 떨어져 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로지 자식만 생각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살 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효도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뼈아픈 현실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85살 된 분이 이러저러해서 70살 때 들어와서 아들하고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5세가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랍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83살의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했대요. 왜냐면 3억을 줬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랍니다. 2년 동안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을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 않겠지요.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보다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매번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를 10년 이상 들으면 옆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로 어디다 마음 뚫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할머니가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서름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서름을 안 받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들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럼 서로 섭섭할 것도 없고
자식과 원수될 것도 없습니다. 자식과 왜 원수가 되는 줄 아시나요? 줄 거 다 주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7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요. 바다로 흘러가면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로 내려가면 바닷물이 참 넓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가슴으로, 미운 마음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럴 때 저는 저 가슴 깊숙한 곳에 그 안에 다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남 욕을 안 하면서부터는 마음이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건 결코 잘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로, 나이 들수록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70세는 노화의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7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도 뇌 기능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70대의 남은 기능을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속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일광욕이 부족하다고 해도 굳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는 자외선에 의한 기미가 남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의자에 앉아 선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찮아도 무조건 움직이세요. 하루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세요. 노후에는 무리해서 운동하면 안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입니다.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피하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고령자가 의욕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얼마든지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도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70대, 80대로 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매우 중요한 뇌 호르몬입니다.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드세요. 나이가 들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9번째로, 아픈 가족을 혼자서 도맡아 간병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가족에 대한 간병에 혼자 직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70대가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부모를 간병하다가 자식이 먼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간병을 시작할 때
꼭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70대가 되어 퇴직하면 다른 일이나 특별한 취미도 없는 사람의 경우 간병을 은퇴 이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야 어쨌든 자유롭기 때문에 열심히 간호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기에 한층 간병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간병에 관여하는 방식은 자신의 만년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병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병에 빠져들면 그 사람의 만년이 망가져 버릴까요? 우선 간병이란 시간 때우기에는 최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꼬박 하루를 간병에 투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생길 수 없게 됩니다. 간병에 투입하는 시간은 3년이 지속될지, 5년이 지속될지, 아니면 10년이 지속될지 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지내게 되면 간병 폐인처럼 되어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간병을 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간병을 부탁하고 미뤄두지 말고 간병하는 사람이 자기의 시간도 보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간병을 내 삶의 유일한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70대 사람이 향후 8, 90대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 머리에 앉아서 하는 지루한 업무라도 통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 80대라면 약 1개월 정도만 지나도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됩니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하게 됩니다.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외형적인 인상에서도 발랄한 느낌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유난히 빨리 늙는 노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맞이할 단계라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퇴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면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엔 70대에 접어들어서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다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일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반상회의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 조합의 임원, 취미 모임에서 직무를 맡는 것도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퇴직 후에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누군가와 협동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까지나 현역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몸이 건강한데도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며 은퇴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현역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으뜸인 일은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하고 싶어도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는 희망을 갖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 편히 공손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령 몸이 약해져서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늙음은 무거운 짐이지만 오랜 세월 때 묻은 마음을 세월의 무게를 담아 마지막으로 닦으며 내 임종 머리맡에서 내 인생 참 고마웠다라고 떠올릴 수 있는 눈물겹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돈밖에 모르던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폐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오래전에 이혼해서 자식이 없었고 동거인도 법적으로 부인이 아니라서 그의 병세가 깊어지자 미련 없이 떠났다. 그는 보호자 없이 혼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없자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내졌다. 남동생이 한 명 있었지만 몇 년 전 2억 원을 빌려주고 동생이 돈을 갚지 못하자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나날이 악화되는 병세를 보면서 호스피스 팀은 우여곡절 끝에 동생을 찾아서 연락했고 마침내 동생이 형을 찾아왔다. 이미 폐암 말기의 환자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동생은 그동안의 어색함과 상관없이 마음이 아파 눈시울을 붉혔다. 환자는 힘겹게 동생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너 내 돈 2억 갚아라. 비록 동생이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형으로서 마지막 떠나는 길에 동생에게 돈을 갚으라는 유언을 남긴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가 오직 돈뿐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물론 배신감을 느낀 마음도 컸으리라. 남자가 그나마 편하게 떠나려면 동생의 빚을 탕감하고 남은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떠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어차피 동생 외에는 남은 유족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조금이나마 찾는 방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환자는 오직 동생을 향한 원망과 자신을 떠난 동거인을 향한 분노를 지니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허공속으로 사라져버린 너 내 돈 2억 갚아라라는 말이었다. 다행히 그의 시신은 동생이 거두었고 장례도 치렀다고 한다. 여러분은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하고 고독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인생의 순간순간이 빛나길 원하지만 삶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서 만족하며 눈을 감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 말라. 못난 인생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행복도 고통도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